네, 안녕하세요. 투자자산운용사 대표 교수 강종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투운사 시험 대비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산운용사가 어떤 직업인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란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 1임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이게 집합투자재산이라고 하면 좀 용어가 낯설긴 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펀드 있죠? 펀드 재산을 운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탁은 남이 나한테 이제 맡겨놓은 보통 우리가 위탁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남이 나한테 믿고 맡겨놓은 해당 자산을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죠. 뭐 투자 1임 재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내가 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전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정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투자 1임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투자자산 운용사인데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투자자산 운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도 설명이 좀 돼 있죠. 자, 첫 번째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 1임 재산을 운용한다. 방금 말씀드렸고 근데 이런 이제 펀드 매니저의 업무는 주로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자산운용사. 자, 그다음에 증권사. 그다음 보험사. 보험사도 보험 고객들이 맡겨놓은 재산을 이렇게 불려야 되는 거거든요. 운용을 해서. 그다음에 투자 자문회사. 이런 곳에서 금융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자산운용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 그다음에 보험사, 그다음에 은행권에도 필요한 경우도 있죠. 자, 3번. 고객별 종합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필요한 어떤 고객은 자산을 계속 늘려놔. 그러면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크게 불려나간다. 물론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원하시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겁이 많아. 그래서 리스크 있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가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고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맞춰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적절하게 우리가 관련된 자산들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자산 운용사를 자격을 획득을 하시면 좀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들이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금융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산 운용사, 증권사에서는 취업 시 우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 은행에서도 자산 운용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취업할 때 가산점이 주어지게 되고 나는 이제 사기업 들어가기 싫다. 공기업에서 업무를 하고 싶은데 공기업도 이런 자격증 우대를 받느냐? 공기업 중에서도 자산 운용 업무가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이라든지 뭐 한국주택공사, 그다음에 각종 이제 공제라고 일컫는 있죠. 땡땡 공제. 그런 기관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 업무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중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자산운용사에 해당되는 우리가 투자자산운용사가 꼭 필요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대해서 우리가 공기업 취업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대사항이 있으니까 뭐 취업 목적으로는 자격증을 따두면 여러모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투운사 시험에 관련된 A부터 Z까지 뭐 궁금한 내용들. 일단 이제 시험 과목은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과목. 자, 1과목은 금융상품 및 세제. 여기서는 2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자, 2과목은 투자 운용 및 전략 2 및 투자 분석 총 30문항. 3과목은 직무윤리 및 법규, 투자 운용 및 전략 등, 전략 1 등 총 50문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 다 합치면 총 100문제. 자, 100문제인데 시험 시간에 120분을 우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험 문제는 가급적이면 1분에 한 문제 정도 푼다. 왜냐하면 마킹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정리하고 실수한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 푼다. 이런 속도로 시험에 응하셔야지 시간이 촉박하거나 나중에 이제 시간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못 쳤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우리가 이제 이게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냐? 그게 아니에요. 7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평균 70점.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우리 투자자산운용사 시대에도 있는 책을 내가 차근차근 씹어가 거기 있는 내용도 통째로 다 암기해가지고 100점 맞아서 합격할 거야 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다. 제일 미련한 것이다. 왜냐하면 100점 맞았다고 해가지고 합격증에 뭐 수석 합격자 이런 거 써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합격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점 합격이든 100점 합격이든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뭐 이걸 뭐 고시 공부하듯이 매진을 해서 꼭 100점 받겠다. 그렇게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대학에 재학 중인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본인이 원래 해야 되는 업무 하면서 시간 틈틈이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평균 70점만 약간 넘도록 해서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평균 70점이라고 하더라도 과목별로 기본적으로 최소 40점은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1과목은 100점인데 뭐 2과목은 35점 나왔다.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과목 100점, 한 과목 40점 이런 것들은 한 과목 30점 이런 것들은 시험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좀 유념해 두시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점 목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 준비를 하실 때는 항상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 준비와 7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 준비 달라야 되거든요. 100점 어때요? 모든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70점 목표로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도 힘들어. 그럼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해도 하기도 힘들고 내가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럼 과감하게 스킵을 하시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차피 70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대신 자주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했는데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충분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시험 일정은 25년도에 1월, 뭐 4월, 7월, 10월 이렇게 있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25년도에 시험 치시는 분 뿐만 아니라 26년도에 시험 치시는 분 다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가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뭐 1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긴장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1년에 3, 4번 있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못 쳤으면 한 3, 4달 있다 또 시험 칠 때 그때 잘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마음 편히 시험장에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험 합격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요. 합격률이 낮진 않죠. 한 39.4%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응시자 수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유망한 자격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준비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금융 자격증보다는 응시자 수가 많은 시험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우리 수험생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격자 수도 꽤 많이 나옵니다. 결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39.10%, 39.4%의 합격률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충분히 투입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시험 준비를 좀 한다고 한다면 못할 자격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합격률에 해당되는 부분들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응시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아마 올해 25년도나 뭐 내년 26년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험 공부의 포인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시험 공부 핵심 포인트.
일단 이제 비전공자라면 기초인문의 강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뭐 경영학이나 이런 이제 회계, 뭐 재무 관련된 전공을 하셨다고 한다면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학부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니까. 근데 나는 예를 들면 경영학 관련된 전공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나는 아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도 한 적도 없다. 그러면 기초인문 강의부터 차근차근 밟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문과생이 공대 친구들이 읽는 책도 있죠. 공대 학생들이 보는 책들, 전공서적 보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 방대한 범위, 쉬운 난이도.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공부하는 회계학도 들어가고 세법 일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도 들어가고 경제학도 일부 반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투자론 관련된 부분이나 금융기관 평가론 이런 부분들 여러 과목들이 다 집대성돼 있어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얇고 넓게 출제가 합니다. 얇고 넓게. 그러니까 범위는 넓은 대신에 아주 심도 깊은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문제 출제되는 수준 정도의 난이도로만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에 집중한다. 어차피 우리가 이게 오지선 다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도 그렇게 이론이 뭐 비초가 돼야지만 문제 풀 수는 있지. 근데 이론이 아주 심도 깊은 이론의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얕은 정도 수준의 이론의 이해만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문제풀이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이론은요,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이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활용. 내가 풀었는데 틀렸던 문제 있죠? 그런 문제는 반드시 체크를 해두세요. 틀렸던 문제들은. 그리고 다시 풀었는데 이번에 맞췄는데 또 틀린 문제 있죠? 그건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험 치기 한 2주 전에는 여러 번 풀었는데도 여러 번 풀었는데도 여러 번 틀렸던 문제도 있죠. 여러 번 틀렸던 문제를 위주로 해서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 실수했는지 어떤 부분 이해를 잘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및 빈출문제 이런 것들도 파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 내용들, 교재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출문제라든지 빈출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기출문제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120분 만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집중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2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100문제 푼다는 게 그게 좀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전처럼 항상 연습을 하시고 집중력, 제한된 시간에 집중력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혼사 시험 준비 가이드. 예, 과목별 준비 가이드에 해당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과목이 있다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과 세제 관련된 부분들. 여기 세제는 주로 소득세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예, 양도소득세도 조금 언급되긴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인데 이게 세법은 자주 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정된 부분들이 안 나오냐, 개정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부분들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교재에도 개정사항들이 언급이 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증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보험사에도 있죠.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성격이 있는지 차이점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깨우치는 사항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과목은 투자운영 및 전략2인데 여기서는 투자운영, 전략, 그 다음에 분석기법, 리스크관리 이런 것들 여기서는 계산 문제도 많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응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 같은 거 풀어두시면 개념들이 우리 실무 현장에서도 활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리스크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무를 하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양한 투자 전략의 장단점 비교 분석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무윤리, 그 다음에 법규. 예. 그래서 직무윤리 법규는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말 문제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되신다고 했을 때 최근에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이런 이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윤리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잘 읽어보시면 내가 나중에 실제 현업에 갔을 때도 혹시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제재 문제라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주의 있게 살펴가지고 대비를 할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공식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계산 문제 대비하는 거는 이제 투자 운용 전략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거시경제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거시경제 관련된 부분은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꼭 경제학의 기초가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 마시고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시험 대비하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산투자 기법 이런 것들은 혹시 학부 과정에서 재무관리 공부를 하셨으면 재무관리에서 공부했던 뭐 CAPM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에 해당되는 부분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1과목은 20문제, 2과목 30문제, 3과목 5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냐. 일단 내가 비전공자다 그럼 반드시 기초인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전공자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학부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내가 경영학과 나오긴 했지만 회계나 재무 관련된 과목들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면 가급적 기초인문을 꼭 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인문 어느 정도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문제 풀기 위해서 최소한 정도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듣다가 좀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저한테 Q&A 질문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질문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되게 설명을 잘 드려서 그런가?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Q&A 활용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 문제풀이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건 문제풀이다. 문제풀이. 설사 기초인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공 기본 지식 많이 습득을 못하고 기본 이론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문제풀이가 완벽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지 펀드 매니저 성공하기 위한 논문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 논문. 예. 주관사, 시험 주관사에서 요구하는 그 문제를 70%는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제풀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풀이 하는데 필요한 요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요령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요령들까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는 시집점. 네,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모의고사 시험을 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점수가 너무 형편없이 낮다. 그럼 빨리 또 더 이제 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모의고사 풀었는데, 뭐 75점 이상 나왔네? 그러면 이제 조금 안심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시험을 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는 마지막 테스트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산 운용사에 관련된
학생분들의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Q&A에 해당되는 부분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 준비 기간 얼마나 되나요? 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관련된 전공이 있었다. 관련된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업무를 지금 현재 현업에서 하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수험 시간이 매우 짧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2, 3개월 정도만 공부를 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비전공생인데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바쁘다. 자, 그런 분들은 공부를 길게 잡아서 한 1년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있고, 각양각색 다양하죠. 자, 그래서 준비 기간은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빨리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더 길게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어차피 1년에 시험이 4번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지 생각을 해보고 또 3개월 정도 공부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시험이 또 있잖아요. 그럼 한 6개월 정도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험 합격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기준을 제가 생각한 6개월 정도. 예. 근데 6개월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업무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산 운용사를 준비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를 자격을 취득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금융 자격증 시험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금융 전문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 지식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 기업에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취업하는데도 어떤 혜택이 좀 있기 때문에 취업 목적으로도 요긴하다. 자, 세 번째, 투자자산 운용사 독학으로 취득 가능할까요? 자, 비전공자는 독학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뭐 제 강의를 들어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분들 강의도 상관없는데 일단 강의는 꼭 들으시고 시험을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전공자는요? 전공자는 가능해요. 근데 또 전공자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경영학 전공을 했지만 회계나 재무 관련된 과목 많이 안 들었어요. 또는 전공을 했는데 졸업한 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관련된 업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독학보다는 네, 우리 학원 강의나 동영상 강의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투자 분석사와 투자자산 운용사의 차이점 뭐냐? 금융투자 분석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 자, 투자자산 운용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향이라든지 매도 의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 분석이 더 중요한 것이고 펀드 매니저는 고객이 맡겨놓은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냐. 예, 그래서 분석보다는 운영 관리 측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융상품들의 위험성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융상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있다고 한다면 또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채롭게 다양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한테 맡긴 금융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잘 돼야지만 좋은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니까요. 약간 이제 추구하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투자자산 운용사,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는 금융투자 분석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관련된 합격 설명회 강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으신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를 공부를 하면서 합격권에 가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합격 설명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나중에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시대에듀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